네, 화제의 사건 사고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살해 혐의 죄송합니다. 아내분과 같이 공모하셨다는 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예, 지금 뭐 화면을 봤는데 보면 어머니의 일가족 살해하고 뉴질랜드 도피 국내 송환된 이름이 이제 김성관 씨. 네.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 뭐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해 말에 정말 국민들이 경악했던 그랬죠. 폐륜 살해입니다. 친모를 살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붓 아버지 그리고 이복 동생, 이복 동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른 이부 동생을 예. 그것도 이제 어린 청소년을 3명을 살해한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오직 돈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자신의 아내와 아이는 함께 이제 뉴질랜드로 도피까지 해서 지금 80여일 만에 송환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34살의 아들, 어찌 보면 직장을 변변히 갖지 않고 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자신은 결혼해서 가정을 누리고 살다가 예.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경제적 지원이 끊길 상황이 되자 이러한 이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래서 너무 당연하고요. 좀 뒤늦었다는 생각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딱 2가지가 얼굴과 이름이었어요. 34살의 아들이다. 뭐 결혼도 했다. 아이도 있다. 어떻게 범행 과정을 했는지 전화해서 주고받았던 내용. 자, 2 잡았고 이제 1 남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보도했었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이제 폐륜이 확인됐고 본인도 이제 범행을 시인을 했는데 예. 최근까지는 계획범죄 아니다, 우발범죄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증거에 의해서 계획범행까지도 시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이 김성관 씨의 이제 이름과 실명을 공개를 한 곳이 바로 이 신상공개결정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이 위원회는 어떠한 곳이고 또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렇게 신상을 공개를 하게 되나요? 일단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조두순 씨 얼굴 모르죠? 모르죠. 조두순 얼굴 예. 모릅니다. 그렇네요. 그때는 이 법이 없었어요.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 8조 2에 이 신상공개에 관련된 규정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되면서 예. 최근에 강력범죄를 범한 범죄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데 네. 예. 일단 범행 수단이 극도로 잔인하고 굉장히 중대한 범죄일 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죄를 범하였다고 거의 확정할 정도의 이제 증거가 확보가 돼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뭘 기준으로 하면 구속영장 발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영장이 발부되면 그 정도면 범행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거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 이번에 그 관련된 내용에서도 이 전형적인 폐륜 범죄로 굉장히 극도로 이제 국민들의 그 감정을 좀 안 좋게 자극을 했던 측면들이 있고 네. 이 사람이 혹여라도 나중에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상공개 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신상공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 어떠한 영장이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신상을 공개하면 이제 뭐 잠재적인 범죄들한테는 내가 그런 정도의 나쁜 범행을 저지르면 얼굴과 이런 게 전 국민들에게 알려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예방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예. 국민들에게도 이 사람이 그런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건 알 권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보통 충족이 되면 이렇게 공개를 결정합니다. 근데 영장이 청구됐다고 해도 만약에 그 범인으로 불리는 이제 용의자가 자신의 범인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도 신상 공개가 됩니까? 통상적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증거들이 있을 때 공개를 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성관이 이 어머니 그리고 계부 그다음에 이부 동생을 살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너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예. 예. 또 아내 역시 다 자백을 했고요. 예. 또 와서도 본인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범행한 거 시인하냐 그래도 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보통은 자백이 수반되는 경우에 공개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김성관 씨 이전에도 이러한 흉악범들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사례들이 네, 좀 사례가 있었는데요. 있죠. 우리가 설명 좀 해주세요. 떠오르면 금방 생각나실 겁니다만 수락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피살했던 이 김학봉이라는 이름. 예. 무직이고 거의 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죠. 또 조성호라는 이름 기억나실 수 있는데요. 이 안산 대부도에서 토막 시신이 떠오릅니다. 수사 결과 이제 체포된 범행이었고요. 예. 또 심천우, 강정임 커플인데 네. 이들이 바로 지난해 또 경악을 일으켰던 건데 창원 골프장에서 부부가 골프를 치고
남편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네. 차를 각각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차로 집으로 가려는 주부를 납치해서 그 돈 때문에 피살했던 끔찍한 범죄입니다. 가장 최근에 또 기억나시는 게 이영학일 겁니다. 이영학이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렇네요. 초기부터 워낙 이 죄질이 나쁜 죄다 보니까 예. 이 얼굴 이름 다 공개됐는데 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연말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용인 일가족 살해 이 김성관이라는 범인과 함께 똑같이 공분을 더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고준희 양 사건. 그러니까요. 근데 고준희 양 사건 친부가 결국 범인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름과 얼굴 공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왜 그렇죠? 왜 그런가를 봤더니 아동학대죄, 아동학대 이 범죄 혐의는 지금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인데 예. 이게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분으로 보면 결코 작지가 않거든요. 이런 대목은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죄를 공개를 안 한다니까 아니면 그게 빠져 있는 규정에 겁니까? 빠져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보면 뭐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같이 특정강력범죄로 규정이 돼 있는 범죄자에 한해서 예. 신상을 공개한 거로 돼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학대방지 처벌하는 특례법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동을 상대로 한 네. 범죄가 가장 악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불완전한 법이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범죄자 인권을 너무 심하게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두순 얼굴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그러니까요. 것처럼요. 예. 옛날에는 공개 자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특정하게 범죄를 좀 선별을 해서 네. 공개하는 걸로 일단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괌에서 그 아이 차에 잠깐 방치했던 부부 먹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이른바 판사 부부. 네, 판사 예. 부부 사건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동학대 범죄도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성관의 범행과 예. 이 고준희 양 아동학대 치사 범죄가 죄질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이게 오히려 더 어찌 보면 네. 또 아동을 상대로 가장 약한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 그 8조의 2가 좀 개정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아직 많이 남은 숙제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정조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들어가시죠. 오늘 조사 끝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받은 거 맞으십니까? 받은 거 맞습니까? 지시로 받은 거 맞으십니까? 어떤 분인지 알고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영상을 봤는데 지금 화면에서는 정호영 전 BBK 특검 기자회견을 여는 장면 그 장소입니다. 이 서초동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자회견이 시작되지 않아서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은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부실 수사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 정호영 전 특검의 해명이 예상되는 그러한 기자회견인데요.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영상을 좀 봤는데 이 검찰이 지금 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 측근들 계속해서 이제 뭐 불러가지고 함께 조사하고 네. 이런 게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전전임으로 올라갔죠. 예. 잠시 후에 기자회견은 말씀하신 대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예. BBK 관련해서 특검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다스는 과연 누구 겁니까? 요즘 뭐 이 질문하고 연관돼 있는 당시의 이 특검이 특수직무유기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반론을 지금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조금 전에 영상으로 나왔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바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이렇게 이제 불리는 인물에 대한 이 검찰 소환은 안건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임 정부, 박근혜 전 정부에서 지금 이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 예. 이게 새로운 추가 기소가 된 혐의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거의 똑같이 MB 정부 때도 청와대 인사들이 주요 인사들이 국정원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 김성호, 원세훈 예. 또 이제 연임한 국정원장들인데 김성호 원장에게 2억, 원세훈 원장 때 또 2억, 4억 정도의 이 돈을
특활비를 받았는데 이게 뇌물 아니냐라는 혐의로 소환 조사가 초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원세훈 사건에서 좀 파생돼 나온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예. 근데 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부인하는 일관된 입장으로 조사를 받았고, 예. 11시간 받고 지난 새벽 1시에 나온 겁니다. 예. 그 대신 청와대 다른 인사 2명, 김희중 제1부속실장, 그리고 김진모 당시의 민정비서관입니다. 예. 이 두 사람은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예.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불똥으로 튀게 되겠느냐. 또 다수와는 별개 사안이 따로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초과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이제 조사만 이뤄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사실이 원세훈 또 김성호 네.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어요. 국정원장들을 직접 조사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무게를 가지는 얘기 같은데요. 사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특활비 사건하고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둘이 무언가 진술을 해서 지금 김백준 총무비서관 등 그 당시에 청와대 인물들이 소환이 된 게 아니라 예. 아마도 이 둘에 대한 조사라는 과정에서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좀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2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에게 돈을 갖다 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고, 예. 이 김성호, 원세훈 두 전직 국정원장들은 그 내용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상황입니다. 대담 와중에 정호영 정호영 전 특검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아마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카메라 플래시들이 터지고 있고 정호영 전 특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떠한 얘기를 할지 지금 관심인데요. 아무렴 부실 수사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이 이 주요한 주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많습니다. 꼭 10년 전의 일이죠. 기자분들 모시고 제가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검 수사 발표를 둘러싸고 현재 각종 오해와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작성한 발표문이어서 제가 생각해도 장황하고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발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로 임명받아 수사를 했던 정호영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이 수사기간 중 짧은 수사기간과 한정된 수사 인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사를 하였음에도 터무니없이 마이크 안 써도 괜찮을까요? 마이크 쓰는 게 나아요? 네, 마이크를 좀 쓸까요? 네. 본인은 위 수사기간 중 짧은 수사기간과 한정된 수사 인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사를 하였음에도 터무니없이 직무유기로 고발이 되고 또 전직 검찰총장과 사이에 기록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마치 진실게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시의 수사 상황과 검찰의 기록 인계 과정에 관하여 제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자료를 직접 공개하여 밝힘으로써 당시 특검이 수사한 내용과 기록 인계 과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식회사 다스 관련 수사 과정 및 120억 원 횡령 관련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은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다스와 관련된 부분은 제3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식회사 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제4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허위 재산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7호 위각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 및 위각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만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미 2018년 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특검의 주식회사 다스 관련 수사 내용을 상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당시 제가 보고받았던 도곡동 땅 다스 수사팀 1일 상황 보고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위 1일 상황 보고는 당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일자별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2008년 1월 17일 수사 시작 이래 2월 19일 수사를 마칠 때까지의 상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위 1일 상황 보고를 보면 구정 당일만 빼고 계속 수사를 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1일 상황 보고는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 바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위 파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하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모두 같습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검찰은 주식회사 다스에 대하여 2번이나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계좌 추적을 통하여 주식회사 다스에 120억 원의 부의 자금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 부의 자금이 다스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성자인 격리 여직원과 관련자를 모두 조사하였지만 위 여직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 외에 전무와 김성우 사장이 공범인지 여부는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특검법에 규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려면 전무나 김성우 사장이 위 횡령에 관련되고 나아가 위 사람들이 이상은 회장이나 김재정까지 연결되어야 하고 또한 도인들과 전 대통령 이명박 사이에 자금 흐름이나 횡령에 대한 공모관계가 수사를 통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특검 수사를 마무리할 당시까지 전무나 김성우 사장. 네, 지금까지 그 전 특검의 이제 브리핑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시간상 관계상 중간에서 좀 잘랐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보면 어떻게 다스 120억 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이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이 정황들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네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주장하고 전혀 달라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도까지를 밝히는 건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쨌건 그 전에 검찰에서 2번이나 조사했음에도 밝히지 못했던 120억의 부의 자금이라는 걸 발견을 하고 이게 과연 이 격리 여직원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김성우 사장 혹은 더 올라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으나 네.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하고 단독 범행으로 결정을 했다. 결론을 냈다. 근데 그 전에 검찰과 달리 우리는 그 자금이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 추가로 발견해낸 것이고 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니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의구심이 드는 건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특검법 규정 대상법 이건 조사해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예. 120억 정도의 큰 자금을
횡령을 했다라면 이거는 검찰로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기록만 보냈다는 거예요. 정호영 특검의 입장은 기록만 보냈으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그 기록만 보냈지 우리한테 뭔가 새로운 거 수사할 게 있으니까 수사하라고 넘겨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덮은 게 아니냐라는 게 또 일부 검찰의 얘기고 또 이 특검, 이 정호영 특검 얘기를 이제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니고 넘겼으면 검찰에서 기록을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특수직무유기 혐의 이제 2월 21일까지가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법조계 일각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하더라도 이걸 특수직무유기까지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잘못한 거는 보이는데 그게 정말 그게 죄가 되느냐는 또 그렇죠. 그게 다른 얘기가 되죠. 아니,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이 다음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실 정호영 특검에선 120억 비자금, 부회자금 있는데 비자금인지 봤더니 뭐 임원진, 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이 없더라. 조모 씨, 이 격리 여직원의 단독 범행인 것 같다까지 정리 끝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들여다보니 그 자금이 개인 횡령이라면 뭐 흥청망청 써야 되잖아요. 그 돈이 그대로 타인에게 맡겨져 있었고 조모 여직원은 해고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재수사에 들어간 거니까 다시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 오늘은 예측했던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뜨거운 또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기자회견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